처음에는 그저 썩은 나무 등걸이나 짐승의 사체라 여겼으나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 검은 물체는 꿈틀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수만 개의 작은 생명체들임이 드러났다. 그것은 물에 잠긴 둥지에서 휩쓸려 나온 개미떼가 서로의 몸을 붙잡고 엉겨붙어 만든 처절한 생명의 공 모양이었다.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서로의 다리를 엮고 또 엮어 거친 물살 위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으나 곧 다가올 낭떠러지 같은 폭포를 만나면 저 덩어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터였다. 김생은 빗물이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그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미물이라도 살고자 하는 그 필사적인 몸부림이 마치 과거 급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버둥치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살려야 한다. 저들도 생명이 아니더냐.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연민이었다. 하지만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도포자락과 10년 공부가 담긴 서책이 든 보찜뿐이었다. 망설임의 시간은 짧았고 개미떼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라앉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김생은 주저없이 들고 있던 긴 나뭇가지를 물살 쪽으로 뻗어보려 했으나 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김생은 급히 어깨에 메고 있던 괴나리 보찜을 풀어헤치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귀한 서책들과 얼마 안 되는 노잣돈을 빗물 젖은 바닥에 팽개치고 오직끈이 달린 긴 광목천과 보찜의 겉사계를 엮어 밧줄처럼 만들었다. 에이 책이야. 다시 읽으면 될 것이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될 일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보찜끈의 한쪽 끝을 계곡과 튼튼한 소나무 뿌리에 묶고 다른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감은 채 거친 흙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물살이 허벅지를 강타하며 그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개미떼가 떠내려오는 길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검은 공처럼 뭉친 개미떼가 그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그는 몸을 날려 웃옷을 벗어 그 덩어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다.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그의 팔과 목덜미를 타고 기어올라 살을 깨물고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감촉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리에 묶인 끈에 의지해 다시 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물 밖으로 나온 김생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가 구해낸 검은 덩어리는 서서히 풀어지며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일제히 흩어져 땅으로 기어가는 장관을 연출했다. 개미들은 마치 감사를 표하듯 잠시 그의 주변을 맴돌다가 숲속 안전한 곳으로 줄지어 사라졌는데 그 모습은 실로 경이로우면서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김생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그가 개미를 구하느라 물속에 뛰어든 사이 바닥에 팽개쳐 두었던 서책은 쏟아지는 폭우에 젖어 떡이 되어버렸고 엽전 꾸러미는 빗물에 씻겨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다. 허허 빈털터리가 되었구나. 이제 한양까지 무엇을 먹고 간단 말인가.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젖은 도포자락을 짜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후회보다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다. 비록 가진 것을 모두 잃었으나 생명을 구했다는 그 벅찬 감정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충만함이었다. 다시 현재의 과장 김생은 붓대를 꽉 쥔 채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밀려오는 것은 지독한 허기와 피로감뿐이었다. 개미를 구하고 난 뒤 며칠을 굶으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한양까지 걸어온 탓에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저려오는데 감독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를 쩌렁쩌렁 울렸다. 일각이커 남았다.
속히 답안을 마무리하라.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김생의 귓가에 꽂혔고 주변의 유생들은 마지막 한자라도 더 적기 위해 미친 듯이 붓을 놀리고 있었다. 김생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백지 위에 떨어진 것은 붉은 핏방울이 아니라 그의 깊은 탄식이었다. 시제는 천심 텐신과 인심 렌신의 조화를 묻고 있었으나 굶주림에 지쳐 흐릿해진 정신으로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현학적인 문장들을 엮어낼 재간이 없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고향에 계신 노모가 나만 바라보고 계시거늘 김생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다시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한 탓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떨리는 손끝에서 붓이 미끄러지며 검은 먹물 한 방울이 답안지 정중앙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써넣어야 할 자리에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화선지 위로 검은 꽃이 피어나듯 먹물이 번져나갔고 그와 동시에 김생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엄격한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의 오점은 곧 낙방을 의미했고 새 종이를 달라고 청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10년 공부가 저 검은 얼룩 하나에 삼켜져 버렸다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고 김생은 붓을 떨어뜨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푸르러서 그는 차마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뿐이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문경의 산자락엔 야속하리만치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김생의 가슴 속은 여전히 축축한 비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젖어서 불어터진 집신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거친 흙길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발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복의 아우성이었다. 보찜 속에 들어있던 엽전 한 면 말린 곶감 한쪽까지 몽땅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으니 한양까지 남은 700리 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걷는 것과 진배없었다. 내 어찌하여 미물들을 구하느라 대사를 그르쳤단 말인가. 잠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으나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하여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니 눈앞에는 끝도 없이 구불거리는 황토길만이 뱀처럼 길게 누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걷고 또 걸었으나 입에 풀칠이라도 한 것은 산길에서 주운 덜 익은 달에 몇 알과 맑은 계곡물 뿐이었다. 허기가 지다 못해 속이 뒤틀리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지경에 이르자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길가 주막에 밥 짓는 냄새가 마치 천상의 향기처럼 코끝을 유혹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주막 평상에 걸터앉아 국밥을 들이키는 장돌뱅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김생은 체면이고 양반의 자존심이고 모두 내팽개치고 다가가 한술만 얻어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어야 했다. 선비가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은 하지 않는다 하였거늘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보찜 장수 한 명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먹다 남은 주먹밥 덩어리를 툭 하니 던져주었다. 보아하니 과거 보러 가는 유생 같은데 꼴이 그게 뭐여 이거라도 드슈. 투박한 말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갓 지은 밥보다 따뜻하여 김생은 땅에 떨어진 흙 묻은 주먹밥을 주워들고 눈물을 훔치며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귀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구걸과 동량으로 연명하며 충주를 지나고 여주를 거쳐 한강 나루터에 당도했을 때 김생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짓골이나 다름없었다.
도포는 곳곳이 찢어져 살이 드러나 있었고 갓은 망가져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으며 얼굴은 팬국물에 절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나루터에는 전국의 네로라 하는 인재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한 양반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를 읊거나 시사를 논하며 기세를 뽐내고 있었고 그 화려함은 남루한 김생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뒤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더니 한 무리의 귀공자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 나루터를 휘저어 놓았다. 비켜라 비켜 한양조 대감댁 도령 행차시다. 하인들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었고 김생 또한 피하려다 발이 꼬여 그만 진창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말 위에 앉은 화려한 비단옷의 도령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김생을 내려다보며 코를 막고 멸시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허, 냄새나는 거지가 길을 막다니 재수가 옴붙으려나 보다. 도령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을 보태었다. 저런 몰골로 과거장에 들어가겠다니 글이나 깨쳤는지 모르겠군. 아마 시제도 못 읽고 분만 빨다 나올 게 뻔하지 않소. 비수처럼 꽂히는 조롱과 멸시의 말들이 김생의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땅바닥을 노려볼 뿐 대꾸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소란을 피웠다간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끓어오르는 화를 뱃속으로 삼켜야만 했다. 흙탕물이 묻은 도포 자락을 털어내며 일어선 김생은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두고 보아라. 내 비록 옷은 남루하나 내 학문과 기계는 너희들의 비단 옷보다 더 빛나리. 나룻배에 올라탄 김생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그의 고단한 여정을 위로하는 듯 했지만 한양의 거대한 성벽이 가까워질수록 중압감은 태산처럼 그를 짓눌러 왔다. 한양에 도착해서도 묵을 곳이 없어 남산골 다 쓰러져가는 폐가나 처마 밑에서 이슬을 피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면서도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젖었다가 마른 책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읽고 또 읽었다. 글자들은 물에 번져 희미해졌지만 10년 동안 가슴에 새긴 문장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했다. 천하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길이다.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멸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지키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김생은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다. 찢어진 도포는 옷핀으로 겨우 여미고 망가진 각근을 단단히 조여매며 거울 대신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주울하게 들어간 눈두덩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고향에서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계실 노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걸문 앞은 벌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유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김생의 왜소한 몸은 마치 거대한 파도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며칠 전 나루터에서 마주쳤던 그 거만한 도령들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인들을 시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나 김생은 묵묵히 구석진 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펴고 먹을 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하나 더 안겨주려 하고 있었으니 옆자리에 앉은 자가 바로 그 나루터의 도령이었다. 도령은 김생을 알아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다. 내 놈이 기어코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냄새가 진동하여 글이 써질지 모르겠다. 도령은 일부러 벼루를 소란스럽게 내려놓으며
김생의 신경을 긁어댔다. 김생은 애써 그를 무시하고 먹을 가는데 집중하려 했으나 며칠간 쌓인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이 뒤섞여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먹물이 검게 우러날수록 그의 마음속 불안감도 짙어져만 갔고, 감독관의 북소리와 함께 시제가 발표되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공황 상태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현재 김생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먹물이 번진 답안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00리 길을 피눈물로 걸어와 마주한 결과가 고작 이 검은 얼룩이란 말인가. 배고픔을 참으며 멸시를 견디며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념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차라리 이대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주변에서는 답안 작성을 마친 유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제출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럴수록 김생의 고립감은 극에 달했다. 옆자리의 도령은 이미 여유롭게 답안을 작성하고는 힐끔 김생의 망가진 답안지를 훔쳐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순 역시 거지가 무슨 장원급제란 말인가. 하늘이 내린 분수를 알아야지. 그 속삭임이 악마의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김생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 숨결 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과 700리의 고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이 모두 녹아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망가진 종이 한 장과 말라가는 먹물, 그리고 텅 빈 머릿속뿐이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마음속으로 오열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눈물 방울이 떨어진 자리, 검게 번진 먹물 자국 위로 무언가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는 줄 알았다. 극도의 피로와 허기가 만들어낸 환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 존재들이었다. 망연자실하여 넋을 놓고 있던 김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물에 번진 시야가 만들어낸 헛것이라 여겼다. 극도의 굶주림과 절망이 빚어낸 환각이 그를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으나 화선지 위를 점령하기 시작한 그 검은 물체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 방울이 제멋대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책상 다리를 타고 새카맣게 기어 올라온 개미떼가 마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어 김생이 실수로 떨어뜨린 커다란 먹물 자국 위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었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개미들은 서로의 더듬이를 맞대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검게 훼손된 종이 위를 덮어나가기 시작했다. 김생은 본능적으로 손을 휘저어 그것들을 쫓아내려 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내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망치려 드느냐. 그의 입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손바닥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는 감전된 사람처럼 동작을 멈추고 말았다. 그 개미들은 단순히 먹물의 단냄새를 맡고 달려든 불청객이 아니었다. 놈들은 먹물을 핥아먹거나 종이를 갉아먹는 대신 이미 망쳐버린 시커먼 얼룩 위에 자신의 검은 몸뚱어리를 포개고 또 포개어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생은 숨을 멈추고 그 기이한 광경을 응시했다. 개미들은 끈적한 먹물 웅덩이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 스스로 붓이 되고 먹이 되었다. 수천 마리의 작은 다리들이 꿈틀거리며 자리를 잡자 흉측하게 번져있던 얼룩은 서서히 의미를 가진 글자의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내려와 검은 모래를 빚어 글씨를 쓰는 듯한 신비로운 조화였다. 김생의 입이 딱 벌어졌다. 개미들이 만들어낸 글자는 다름 아닌 천텐과 심신, 그리고 감간자였다.
하늘의 마음이 감동한다는 뜻. 김생이 그토록 고민하며 첫 문장을 떼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제의 핵심 단어들이었다. 아, 이것은. 김생의 뇌리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며칠 전 흙탕물 속에서 자신이 겉옷을 던져 구해주었던 그 개미떼였다. 목숨을 걸고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이 미물들이 700리 길을 따라와 붓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희들이었구나.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뺨을 타고 흘렀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퍼졌다. 10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좌절했던 그 순간. 미물들이 보여주는 이 경이로운 보은보엔의 현장은 김생의 굳어버린 머리와 가슴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다. 시제인 천심과 인심의 조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사람인 자신이 미물을 사랑하여 구했고 미물인 개미가 사람의 위기를 구해주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이야말로 하늘과 땅,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통하는 완벽한 조화의 예증이 아니겠는가. 막혔던 혈이 뚫리듯 텅 비어 있던 김생의 머릿속으로 문장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붓을 잡았다. 개미들이 만들어준 글자들은 마치 살아서 숨쉬는 명필의 목적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다. 그는 그 글자들을 중심으로 문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붓끝이 화선지 위를 춤추듯 미끄러졌다. 하늘의 마음은 소리 없이 만물을 기르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또한 그 어진 덕을 본받아 미물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천인텐른이 합일한다. 붓은 멈춤이 없었고 먹물은 마를 새가 없었다. 며칠을 굶은 육신의 고통도 주변의 소란스러움도 옆자리 도령의 비웃음도 더 이상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와 붓 그리고 종이 위를 기어다니며 글자를 수정해주는 개미들과의 신령스러운 교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개미들은 김생이 글을 써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 움직였다. 그가 획을 긋다가 잠시 망설이는 곳이 있으면 어느새 개미들이 달려들어 부족한 획을 채워주거나 비뚤어진 획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합작하여 만들어내는 전무후무한 명문장이었다. 김생의 붓질에는 힘이 실렸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가 겪어온 고난과 깨달음이 절절히 녹아들었다. 유교 경전의 죽은 문구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며 느꼈던 그 뜨거운 생명애가 글자마다 박동치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마저 숙연해지는 듯 김생의 자리 주변으로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옆자리의 도령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힐끔거렸으나 김생의 집중력은 태산과도 같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답안 작성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감독관이 뒷짐을 지고 유생들 사이를 순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가 김생의 심장을 다시금 조여왔다. 만약 답안지 위에 시커멓게 뒤덮인 개미떼를 들킨다면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린다 하여 당장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게다가 개미들이 혹여나 놀라서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글자의 형체가 무너지고 시커먼 먹물 자국만 남게 될 터였다. 김생의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감독관의 그림자가 책상 위로 드리워지자 김생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답안지를 가리려 했다. 이복의 유생 답안은 다 작성하였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먼. 감독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예, 거의 마무리하고 있사옵니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김생의 소매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생의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려는 찰나 글자를 이루고 있던 개미들이 순식간에 몸에서 베어낸 검은 체액을 종이에 남긴 채 바람처럼 흩어져 책상 아래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개미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몸으로 찍어낸 듯한 독특하고도 힘찬 서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붓으로 쓴 글씨와는 확연히 달랐으나
오히려 그 투박함 속에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느껴져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감독관은 김생의 답안지를 슬쩍 훔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호, 필체가 아주 기이하면서도 힘이 있구나.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해. 감독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감탄사를 내뱉으며 지나갔다. 김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니 임무를 마친 개미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생은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마지막 문장을 맺었다. 천심은 인심에 있고 인심이 곧 천심이니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붓을 내려놓는 순간 걸레의 마감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그만 붓을 놓아라 답안을 거두겠다. 감독관의 외침과 함께 사방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다. 김생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정성스레 말았다. 종이는 먹물과 개미들의 흔적으로 인해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가 겪은 시련과 개미들의 보은이 빚어낸 생명의 기록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생의 다리는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오는 길 옆자리의 도령이 김생을 가로막았다. 흥거지 꼴을 하고 뭘 그리 열심히 끄적거리나 했더니 낙서라도 실컷 했는가 보군. 먹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도령은 부채로 코를 막는 심예를 하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김생은 더 이상 그의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다. 진정한 조화와 보은의 의미를 모르는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김생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도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글쎄요, 하늘이 알아보실 글을 썼으니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담담하지만 뼈가 있는 김생의 대답에 도령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김생의 남루한 행색 뒤로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장문을 나서는 김생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걸레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충만함에 휩싸였다. 어디선가 불어온 가을 바람이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식혀주었고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김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그 개미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과연 조정의 대신들과 임금은 미물들이 써내려간 이 기적의 문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김생의 손을 떠나 더 큰 소용돌이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채점관들의 탄식과 감탄이 교차하는 시관. 이조와 예조의 당상관들이 모인 채점소의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수천 장의 답안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탁자 위에서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늙은 학자들의 피로한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답안은 성현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흉내낸 천편일률적인 문장들이거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했으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글들이 태반이었다. 대제학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하품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때 한시관이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 한 장을 들고 와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대감 이것 좀 보시지요. 참으로 기이하고도 묘한 글이옵니다. 시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대제학이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겨 그 종이를 비추어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먹물이 스며든 글씨가 아니었다. 붓으로 쓴 유려함보다는 마치 수만 개의 작은 점들이 모여 획을 이룬 듯 투박하면서도 그 기세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이 웅장하여 종이를 뚫고 나올 듯한 박력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필체는 도대체 어느 명필의 것이란 말인가. 붓으로 쓴 것이 아닌 듯하면서도 붓보다 더 깊은 맛을 내니
내 평생 이런 글씨는 처음 보네. 대제학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천심은 인심에 있고 첫 문장부터 가슴을 파고드는 울림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이어지는 논리는 강물처럼 유장하여 막힘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 글 속에는 책상 물림 선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통찰이 녹아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이 글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쓴 글일세. 문장마다 피와 땀,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대제학의 평가에 다른 시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나 대감 먹물의 상태가 심히 괴이합니다. 검기는 하나 냄새가 비릿하지 않고 오히려 흙내음이 나며 글자의 형태가 정형화된 서체와는 거리가 머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요. 논란이 일었으나 글의 내용이 워낙 출중하여 감히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국 그들은 이 기이한 답안지를 장원으로 낙점하여 임금께 올리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대망의 방방내 합격자 발표 의식날이 밝았다. 궐문 앞은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다. 김생은 군중의 가장 뒷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의 옆을 지나치던 비단옷의 도령조 생원은 자신만만하게 부채를 붙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었다. 이번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내 글을 본 시관들이라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게야. 저기 저 거지 꼴을 한 녀석은 아마 제 이름조차 못 쓰고 나왔을 걸. 조생원은 김생을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던졌고 그의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김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과연 그 개미들이 만들어준 글자가 통했을까? 아니면 요술을 부렸다 하여 관하로 끌려가 매질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때 궐문 위 누각에서 호명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병과 급제자, 정과 급제자.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조생원의 이름은 을과 명단에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장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은 실망한 기색으로 단상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 급제자를 호명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호명관은 뜸을 들이며 두루마리를 펼쳤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문경에서 온 유생 김생.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김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쳐다보는 시선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생, 저 남루한 행색의 자가 장원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조생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런 거지가 장원이라니. 오심이다. 이건 분명 오심이야. 김생은 떨리는 걸음으로 어전 임금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김생을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장원 김생인가? 내 글을 읽고 과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참으로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명문장이더구나. 임금의 칭찬에 김생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생은 그저 말을 잇지 못하는데 갑자기 조생원의 아비인 이조판서가 앞으로 나서며 읍소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자의 답안지는 심히 의심스럽사옵니다. 먹물이 아닌 괴이한 물질로 쓰여 있으며 필체 또한 인간의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필시 사술 요술을 부려 시관들의 눈을 속인 것이니 엄히 조사하여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소서. 조판서의 날카로운 고변에 조정 대신들이 술렁거렸고 임금의 표정 또한 굳어졌다. 사실 임금 또한 그 기이한 먹물의 정체가 궁금하던 터였다. 임금은 김생의 답안지를 다시 펼쳐 보이며 물었다.
김생아 듣거라. 짐이 보아도 내 글씨는 먹으로 쓴 것 같지가 않구나. 냄새 또한 묵향이 아닌 흙내음이 난다. 이 조판서의 말대로 사수를 부린 것이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슬퍼런 임금의 추궁에 김생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거짓을 고할 수도 그렇다고. 개미가 썼다고 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문경 세제의 급류 속에서 느꼈던 그 생명의 무게를 떠올렸다. 진심은 통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김생은 바닥에 이마를 터시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말했다. 저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사술은 결코 아니옵니다. 소신이 과거를 보러 오던 길에 겪은 일을 아뢰고자 하오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김생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폭우 속에서 개미떼를 구하기 위해 보찜을 벌인 일, 그리고 시험장에서 절망하던 순간 개미들이 나타나 글자를 채워준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김생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편전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대신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고 조판서는 코웃음을 쳤다. 전하 들으셨습니까? 개미가 글을 썼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자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조판서는 김생을 당장 하옥시키라 소리쳤다. 그때였다. 임금이 손을 들어 조판서를 제지하고는 답안지를 들고 옥좌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임금은 답안지의 검은 글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다. 그러자 손가락 끝에 묻어나는 것은 먹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흙가루와 알 수 없는 끈적한 체액이었다. 임금은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것은 먹이 아니로구나. 흙과 풀의 냄새, 그리고 미물들의 노고가 섞인 냄새다. 임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짐은 일찍이 예디야기에서 동물이 은혜를 갚았다는 말은 들었으나 눈앞에서 그 증거를 보기는 처음이다. 이는 사술이 아니라 지극한 효심과 어진 마음에 하늘과 미물이 감동하여 빚어낸 이적 기적이로다. 임금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조판서와 조생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 임금은 엄한 목소리로 조생원을 꾸짖었다. 너는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자랐으나 내 마음은 저 미물만도 못하구나. 너라면 홍수 속에 책과 돈을 버리고 개미를 구했겠느냐. 조생원은 부들부들 떨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임금은 다시 김생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흙 묻은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일어나라 장원. 너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선비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지극하니 짐은 오늘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도다. 임금의 파격적인 행동에 모든 대신들이 감복하여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다. 김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임금의 손등을 적셨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조판서와 조생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쳐박고 있었고 주변의 유생들은 김생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개미가 도운 장원이라니 전설이 눈앞에 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조롱이 아닌 찬사로 바뀌어 있었다. 김생의 옷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 순간 어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조생원이 아니라 흙내음 나는 도포를 걸친 김생이었다. 임금은 즉석에서 김생에게 어사화를 하사하고 3일 동안 도성 거리를 행진하며 백성들에게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라고 명했다. 김생이 떨리는 손으로 어사화를 머리에 꽂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맑은 가을 하늘에서 상서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려 그의 전신을 황금빛으로 감쌌다. 과거장 밖으로 나온 김생을 기다리는 것은 환호하는 백성들이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이미 도성 안에는 개미를 살린 선비가 개미의 도움으로 장원 급제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김생이 백마에 올라타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꽃을 던지고 박수를 보냈다. 그 군중 속에는 보찜 장수도 주막의 주모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밥을 나누어 준 그 거지가 어사화를 쓴 장월랑이 되었다는 사실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김생은 말 위에서 허리를 굽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하여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김생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곧 달려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질 무렵 말발굽 소리는 경쾌하게 한양의 돌길을 울리며 울려 퍼졌다. 악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선한 김생의 앞길은 활짝 핀 꽃길처럼 찬란하게 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금이 환영하여 어머니를 뵙고 자신에게 주어진 관직의 길을 걸으며 그가 그랬었던 대로 하늘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잇는 참된 목민관이 되는 일뿐이었다. 금이 환양 그 이전 짐의 길은 꿈결인 듯 황홀하고도 벅차올랐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700리 길을 메아리치며 뻗어나갔다. 불과 열흘 전 찢어진 갓과 흙투성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피눈물을 삼키던 그 참담했던 귀양살이 갔던 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행렬이었다. 백마 위에 높이 앉은 김생의 머리 위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뒤로는 관군들과 악대들이 길게 늘어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길가에 나온 백성들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신임 장원랑의 앞길을 축복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손가락질하며 뒤를 졸졸 따랐다. 김생은 말 위에서 흔들리며 지나가는 산천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과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예전과 다름없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만 비쳤다. 행렬이 문경세제의 험준한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김생은 잠시 행군을 멈추라고 명했다. 그곳은 바로 며칠 전 그가 생사를 넘나드는 폭우 속에서 개미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보찜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던 바로 그 계곡이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물살이 잔잔하고 맑아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김생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성난 물소리와 개미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관복의 소매를 걷어올리고는 준비해온 맑은 술 한 병을 꺼내어 계곡물에 천천히 부었다. 고맙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내 어찌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부디 이 술을 받고 영원히 평안하시게. 그가 허리를 굽혀 깊이 절을 올리자 지나가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화답하듯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수행하던 관원들은 장월랑이 허공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김생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경건하여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고향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이 가장 먼저 그를 반겨주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고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섞여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아이고 저기 오는 분이 우리 김선비가 맞는가. 세상에 어사화를 꽂았네. 그려 동네 안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촌로들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김생의 시선은 인파를 뚫고 오직 단 한 곳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 살인문 앞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 위태롭게 서서 먼 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들의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아침부터 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김생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말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했다.
체면도 위신도 필요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품이 그리울 뿐이었다. 어머니 불효자,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김생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사화를 그리고 야윈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 아들아, 장하다,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왔으면 그만인 것을 이리 큰 벼슬까지 얻어오다니 꿈이냐 생시냐.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김생의 손등을 적셨다.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손바닥 감촉이 뺨에 닿자 김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할 장원 급제자가 아니라 그저 어미의 사랑이 그리웠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마을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김생은 임금이 하사한 비단과 쌀을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넉넉히 베풀었다. 잔치상에는 기름진 고기와 떡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막걸리 잔이 쉴 새 없이 돌았다. 김생은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의 술잔을 받으면서도 문득문득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밥알을 떼어 던져주곤 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토록 하찮은 미물에게 정성을 쏟는지 알지 못했으나 김생에게 그들은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자 스승이었다. 하늘은 결코 스스로 돕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작디 작은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김생이 술에 취해 읊조린 이 말은 훗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명언으로 회자되었다. 얼마 후 김생은 고향 인근의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관아에 들어선 첫날 그는 육방 관속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내 다스림의 근본은 생명에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깊고 어지럽다. 김생은 책상머리에 앉아 결제 도장만 찍는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틈만 나면 낡은 삿갓을 쓰고 민가로 내려가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제단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며 눈물 흘렸고 홍수가 나면 둑을 쌓는 현장에서 직접 흙짐을 날랐다. 김생의 이러한 애민 정신은 그의 기이한 과거 급제 일화와 맞물려 더욱 빛을 발했다. 어느 해 관아 뒤뜰에 거대한 개미집이 생겨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아전들이 불을 질러 없애려 한 적이 있었다. 이를 본 김생은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쳐나가 불을 끄고 아전들을 호통쳤다. 내 놈들은 저 미물들이 집을 짓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 보이지 않느냐. 길을 조금 돌아가면 될 것을 어찌 편하자고 생명을 죽이려 드느냐. 김생은 즉시 개미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개미의 성이라 명명하여 보호하게 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우리 사또는 개미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네 목숨이야 오죽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며 그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존경했다. 그의 치세 동안 고을에는 도둑이 사라지고 옥문에는 죄수가 없었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를 누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청년이었던 김생도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서당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뜰에 나가 풀벌레 소리를 듣게 하고 땅을 기어가는 개미를 관찰하게 했다. 보아라, 저 작은 개미들도 서로 도우며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느니라.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아이들은 김생의 가르침을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웠다. 김생의 서당 앞들은 언제나 온갖 짐승과 곤충들이 평화롭게 논이는 낙원과도 같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충선생 종센성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늦가을 김생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제자들을 불렀다. 나는 평생을 자연의 은혜 속에 살았다. 내 죽거든 무덤을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저 흙으로 돌아가 묻 생명들의 걸음이 되게 하라. 유언을 남기고 그가 조용히 눈을 감자 하늘에서는 슬픈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리는 가운데 장례가 치러졌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생의 무덤 위에 밤새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몰려와 고운 흙을 물어다 나르며 봉분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것이었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풀이 자라지 않도록 개미들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훈을 한 셈이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김생의 높은 덕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강산이 변했어도 문경 세제 자락의 그 무덤만은 여전히 개미들이 지키고 있어 언제나 정갈한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 김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곤경에 처한 미물을 구해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물망은 우엉은의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하늘은 무심치 않아 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며 세상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돕고 살아간다는 진리를 김생과 개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